혹시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추운 겨울날인데 배우자가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풀리고 말이 어눌해져요. 그 순간 머릿속에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아마 지금 사는 집값이나 창밖 풍경이 아니라 여기서 제일 가까운 큰 병원이 어디지? 바로 이 생각 아닐까요? 그렇죠. 바로 그 순간이죠.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 들어볼 이야기가 바로 이 생존의 거리에 관한 겁니다. 은퇴 후 주거 문제, 다들 너무 막연하게만 생각하잖아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노후의 돈줄이자 마지막 버팀목이 될 집의 쓰임새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네, 사실 은퇴를 앞두면 마음이 참 복잡해지거든요. 한편으로는 이제 모든 짐 다 내려놓고 좀 가볍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늘 다니던 길, 아는 병원, 그 익숙한 안정감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렇죠. 그 갈등이 제일 크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왜 많은 분들이 전원 생활을 꿈꾸면서도 결국 원래 살던 곳에 남게 되는지, 그리고 정말 현명한 선택을 위해선 무엇부터 따져봐야 하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하나씩 들여다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음과 현실의 줄다리기는 알겠는데 결국엔 지갑 사정이 제일 먼저 발목을 잡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일단 돈 문제가 가장 현실적이죠.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숫자를 보니까 차이가 정말 크더라고요. 서울에서 부부가 한 달 사는데 약 340만 원이 든다는데 광역시로 가면 280만 원, 도지역으로 가면 260만 원으로 뚝 떨어져요. 이 숫자만 보면 답은 너무 간단해 보이는데요. 그냥 이사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숫자만 보면 당장이라도 짐을 싸야 할 것 같죠? 하지만 바로 그게 노후 이사의 함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함정이요. 네, 생활비라는 이 보이는 비용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시간이나 이동, 관계 같은 보이지 않는 비용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비용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림 같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는데 장 한번 보려면 차를 한참 몰아야 하고 버스를 두세 번 갈아타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 생각만 해도 힘드네요. 심지어 눈이라도 많이 오는 날엔 그냥 꼼짝없이 고립될 수도 있는 거고요. 와, 듣고 보니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활비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병원비로 몇백만 원이 더 나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런 불편함이 결국 생활 반경을 위축시키잖아요. 그렇죠. 나가기 싫어지죠. 그럼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고 근육이 빠지고 건강이 나빠지죠. 결국 다시 의료비가 증가하는 뭐랄까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통계는 정말 의외였어요. 자료를 보니까 은퇴 전에는 나는 지금 사는 동네에 절대 안 살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많대요. 네, 그런 조사 결과가 많죠. 어떤 주사에서는 현재 동네에 남겠다는 응답이 10%도 안 되게 나오기도 했다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원래 살던 곳에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점이 더 흥미롭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할 질문이 바로 이거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지방의 풍경인가 아니면 도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는 것인가? 목적을 명확히 하라는 거군요. 네. 만약 목적이 후자라면 굳이 아주 먼 지방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관계를 지키려는 경향이 자연스럽게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멀리 이사하는 게 그냥 주소만 옮기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관계망 전체가 끊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관계가 단절되면 우울감이 오기 쉽고 우울감은 수면과 식욕을 망가뜨리죠. 결국엔 건강 문제로 직결되는 거고요. 네. 혈압, 혈당 같은 건강 지표까지 흔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노후 이사는 돈, 몸, 마음 이 세 가지가 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아주 복잡한 문제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원 생활의 낭만을 안고 떠났다가 몇 년 못 버티고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리턴 현상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네요. 네, 맞아요. 돌아오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결국 편의성 때문이라는데 이 편의성이라는 말의 무게가 젊을 때랑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노년기의 편의성은 선택이 아니라 기능이라고 봐야 합니다. 기능이요? 일상의 동선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사고를 줄여주는 생존 기능이죠. 예를 들어 쓰레기 버리는 곳, 마트,
병원까지의 거리가 사소해 보이지만 허리가 몹시 아픈 날이나 비가 쏟아지는 날에는 그 짧은 거리가 하루 전체를 지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심하면 낙상 같은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맞아요. 젊을 땐 슬세권, 그러니까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거리를 최고로 치지만 나이가 들면 뭐랄까 지팡이권이나 휠체어권이 더 중요해지는 셈이네요. 하하,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주 중요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 거죠. 바로 병세권입니다. 아, 병세권. 젊을 땐 지하철 가까운 역세권, 아이 키울 땐 학교 중요한 학세권을 따지듯이 노년에는 병원이 가까운 병세권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심축이 된다. 이거 정말 확 와닿는데요? 네, 이게 그냥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도 증명이 돼요. 자료에 따르면 60대 후반의 의료 이용 횟수는 20대에 비해 3배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3배나요? 네. 병원이 더 이상 어떠다 한 번 가는 곳이 아니라 그냥 생활의 일부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 병세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갖는지 좀 더 파고들어 볼까요? 뭐니 해도 첫 번째는 응급 상황이겠죠. 당연하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처럼 정말 시간이 생명인 병에서는 병원까지의 거리가 절대적이잖아요. 뇌경색 치료 골든타임이 보통 4시간 반이라고 하는데 집에서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린다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병원이 멀면 갈 때마다 드는 교통비, 택시비는 물론이고요. 보호자가 써야 하는 시간과 에너지까지 생각하면 총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아, 그러네요. 여기서 지방 의료비의 역설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집값은 분명 쌌는데 정작 큰 병원 진료를 받으려고 계속 도시로 나와야 한다면 그 시간과 교통비를 포함한 총 의료 관련 비용은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와, 그건 생각 못했네요. 마지막으로 건강 유지 효과도 있겠어요. 병원이 가까우면 에이 그냥 오늘 나가지 말자 하는 마음이 덜 드니까 자연스럽게 활동성을 유지하게 되고요. 이게 근육 감소나 낙상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로 이어지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노년 건강은 낙상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한 번 넘어지는 게 정말 크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노후 주거를 선택하는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전망 좋은 집인가가 아니라 내가 아플 때도 나답게 살 수 있는 집인가? 이게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병원까지의 거리, 자주 가는 약국의 위치, 그리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지가 부동산 시세 그래프보다 훨씬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는 거죠. 아, 병세권의 중요성은 정말 뼈저리게 와닿네요. 하지만 알면서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다는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요. 이 꽝 거친 매듭은 대체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그 해법으로 두 가지 기술을 제시하고 있죠. 첫 번째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인 다운사이징입니다. 말 그대로 집을 줄여서 삶의 여유를 키우는 거죠. 자녀들이 다 독립했는데도 예전에 살던 넓은 집에 계속 사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근데 사실 그 넓은 집이 관리비, 난방비, 청소, 수리까지 계속 돈과 체력을 빨아들이는 하마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다운사이징의 목표는 명확해요. 첫째, 고정비를 줄이고 네. 둘째, 그 차액으로 여유 자금을 만들고 셋째, 생활을 단순화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아주 흥미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거주지 레버리지라는 개념이에요. 거주지 레버리지요? 그건 뭔가요? 레버리지라고 하면 보통 투자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내 집의 가치를 지렛대 삼아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료에 나온 시나리오를 예로 들어볼게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보증금 2억에 월세 150만 원으로 내놓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보증금 2억으로 서울 근교, 의정부 같은 곳에 저렴한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거죠.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인데요. 많은 분들이 집을 팔아야만 돈이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 이건 집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돈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네요.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다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듯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의점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입자가 나갔을 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의 공실 위험,
또 전세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그리고 임대를 직접 관리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 같은 현실적인 위험도 따져봐야 하죠. 아, 그렇죠. 노후 자산 전략의 핵심은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률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몇 달 반짝 수익 내는 것보다 10년을 조용히 버티는 전략이 결국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맞습니다. 지속률이라는 말 정말 중요하네요. 그럼 이사 자체가 부담스럽거나 지금 사는 집, 내 이웃들을 정말 떠나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한 두 번째 해결책도 있었죠. 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지금 사는 집에 계속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 거주 안정과 현금 흐름,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아주強力한 카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그래서 얼마를 받느냐일 텐데요. 자료에 나온 예시를 보면 주택가격 9억 원 기준으로 60세에 가입하면 월 180만 원대, 70세는 260만 원대, 80세는 390만 원대까지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네, 물론 이건 예시일 뿐이고 실제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이나 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택연금에 대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이거 나라에 집행끼는 거 아니냐 하는 두려움인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아, 그 오해가 많죠. 이건 담보 계약이지 증여나 매매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뭔가요? 가입 자격은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매달 받는 연금액, 즉 월 지급금은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이에요. 이 차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 연금이 나온다는 건 정말 좋은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자식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줘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실제로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죠. 네, 이런 심리적인 저항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지만 관점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연금으로 매달 200만 원씩 받아서 생활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드려야 할 용돈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녀에게 매달 200만 원씩 증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주택연금의 최대 장점을 다시 요약하면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 이사 스트레스가 없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현금 흐름이 마르지 않는다. 특히 몸이 약해져서 이사 자체가 큰 부담이 되는 시기에는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패가 될 수 있는 제도인 거죠. 오늘 얘기를 종합해보니 노후의 최적의 주거 모델은 서울도 완전한 시골도 아닌 중간지대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서울 근교 외곽이면서 병세권이 잘 갖춘 곳, 그리고 관리비 부담이 낮은 소형주택의 조합, 이게 정답에 가까워 보입니다. 네, 그렇죠. 결국 당신 앞에 놓인 최종 선택지는 두 가지로 좁혀지는 셈입니다. 지금 집에 계속 살면서 주택연금이라는 방패를 쓸 것인가? 아니면 집을 옮겨서 여유자금을 만들고 고정비를 줄이는 좀 더 공격적인 전략을 택할 것인가? 바로 그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선택지를 저울질할 때 단순히 집값만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되겠네요. 절대 안 되죠. 당신의 의료동선, 즉 정기적으로 다니는 병원과 약국까지의 거리, 그리고 관계동선, 자주 만나는 친구나 자녀들까지의 거리.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응급 상황에서 병원까지 걸리는 시간까지. 이 모든 걸 입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선택이 결국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노후의 집은 크기가 아니라 거리다. 오늘 대화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 말이겠네요. 맞습니다. 병원까지의 거리, 사람까지의 거리, 그리고 내가 나를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를 지키는 것. 네, 그 거리를 지키는 것이 곧 나의 존엄과 삶의 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은 당신의 남은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삶을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두는 무거운 사슬인가요? 오늘 차분히 그 답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